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좀 DMZ 영화제 가가지고 GV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느라 좀 시간도 걸렸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당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GV도 못하고 결국에는 시간만 날리고 좀 2주 격리되는 동안 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늦게 인사드리는 점 사과드리겠고요. 오늘은 MC네마에서 보고 온 영화인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줄여서 사누최, 영화에 대한 간단한 리뷰도 곁들여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을 내리자면 이 영화는 최악의 타이밍에 시작된 자아찾아 산만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화 5챕터였나요? 제목 자체가 이제 배드 타이밍, 나쁜 타이밍이긴 한데, 고등학교 때 방황을 시작을 했으면은 그냥 남들처럼 사춘기에 일반적인 사춘기를 겪고 자아를 찾고 어른이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으면은 의사가 되고 나서 자아를 찾아 나서도 사실 무방한 건데 자아 탐구를 최악의 타이밍에 시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어떤 최악의 인간을 바라보면서 묘하게 관객이 공감도 하게 되고요. 또 순간순간에 어떤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참 묘한 영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화에 사실 잘 공감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재밌게 보게 되는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 영화 자체가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영화의 주인공인 율리의 캐릭터는 사실 일반적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PD님이 함께 영화를 보면서 둘 다 중간중간 어떤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주인공의 친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셀 혹은 에이빈드, 이 두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만 그 반대의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또래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남자친구가 껴서 모임을 갖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죠.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건 또 사실 좀 대사로도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악셀과 이별을 선언하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뭐 내 집 나가면 갈 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엄마 집에 잠깐 가서 머물러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30살인데 그 정도면 사실 또래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그 친구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엄마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율리에라는 사람의 친구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로는 실제로는 이 율리에 캐릭터에 친구가 있는데 영화가 의도적으로 이 친구와 율리에가 함께 있는 장면을 생략했다라는 추측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혹은 두 번째로 이 율리에 캐릭터는 진짜로 또래 친구가 없는 이상한 캐릭터다.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있겠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영화가 율리의 친구, 또래 친구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캐릭터의 묘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는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사실 의도적으로 좀 고립이 된 캐릭터예요. 정신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캐릭터고,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주요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항상 고민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율리에의 그 친구를 묘사하지 않은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자기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PD님이 이해를 못 하셨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조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눈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에이빈드가 율리에가 버려놨던 원고를 찾아서 읽고 칭찬을 하다가 그 칭찬을 듣던 율리에가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또 나는 너처럼 50대까지 그 커피 서빙하는 종업원으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처내는 말을 주고 그 말을 듣자 상처받은 에이빈드가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PD님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주인공이 기분 나빠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글을 읽고 좋다는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처음에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좋아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기 글이 이해를 받았다는 생각에 좋아한 거였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주인공이 기분 나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문제였냐면은 이 글을 읽고 너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아서 좋아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는 갑자기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은 주인공은 자기의 글이 이해받아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에이빈드는 글 때문에 좋아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좋아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핀트가 서로 완전히 어긋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때 약간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뭔가 자책감, 실망감 같은 게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내뱉는 말이 그건 소설이야, 딱 보면 모르겠어? 딱 보면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자책에 가까운 말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알고 보니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사실은 전 남자친구를 걷어차고 어떤 되게 영화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는 장면인 그 시간이 정지된 판타지 세계까지 연출을 하면서 이 새로운 남자에게 찾아온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별을 선언한 이유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선언할 때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 얘기가 사실은 글로 치환해 보면은 나는 내 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그게 좋다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면에 있는 작가의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마치 그 설명을 요구하는 거랑 뭐 그냥 비슷한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맥락 안에서 사실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어떤 후회도 밀려오게 되는 거고,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이 인생에 대한 어떤 자책감 같은 게 막 복합적인 심정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장면인 거겠죠. 그리고 이거 세 번째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여쭤봤던 장면이고, 이제 PD님이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수긍을 했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악셀의 친구인지 혹은 이제 악셀의 친구의 아내인지 모를 그 여자분이 별장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소모임 같은 거, 친구 소모임 같은 걸 하는데 처음부터 그 율리 애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견제하는 듯한 어떤 질투하는 듯한 언행을 계속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여쭤봤어요. 대체 왜 저러는 거냐? 이제 PD님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임은 사실은 이제 악셀의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이제 몇십 년 가까이 지속이 되던 소모임일 거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어머니, 여자 캐릭터는 아마 이 친구들과 갖는 모임에서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갑자기 그 자기 이 모임에 속한 한 남자가 젊은 여자를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돋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말하자면은 이 모임을 통해서 주인공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해방감을 얻던 이 사람이 자신이 일순간에 조역으로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 적개심 같은 걸 품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 영화의 테마랑 딱 맞물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화의 그 주인공 율리에가 가진 가장 주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들러리가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하는 얘기지만 나는 내 인생의 구경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영화의 첫 번째 나레이션부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인공이 계속 그것 때문에 자아 탐방에 나서고 고민에 빠져 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이러니하게 표현되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그 영화상 주인공이 가진 고민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인공이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들을 다 내리고 있는 거고, 비록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선택일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주인공의 인생이 사실은 어쩌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는데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지상 최악의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저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일순간의 감정들 혹은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주제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할 만한 보편적인 지점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 영화의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좀 좋았던, 제가 보기에 좋았던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소소한 장면들이 정말 그럴 법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파티에서 이 춤을 추다가 그 남자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개심에 젖어 있던 그 여자, 그분을 이렇게 딱 들어였는데 하필이면 거기 위에 전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게 되는 되게 뻘쭘한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흥겹던 순간이 한순간에 뻘쭘한 상황이 되는 그런 장면, 혹은 악셀이 자기 만화, 그러니까 영화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캐릭터, 고양이 캐릭터에서 학문이 사라진 이야기를 굉장히 길고 진지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더그라운드 만화에서 그 고양이 똥구멍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토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그게 뭐 논리적으로 뭐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고 또 왜 그렇게 진지하게 토로를 하는지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의 포인트 자체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열띠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 옆에 앉아있는 주인공 율리에가 약간 넋이 나가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고립이 되어 있는 풍경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의 이별이 이제 좀 있으면 영화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별이 예고되고 있는 그 둘의 마음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소한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장면들인데, 영화가 이런 장면들을, 이런 복잡 미묘한 순간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듯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에이빈드의 애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가 전체적으로 다 약간 코믹한 요소가 있어요. 그 애인이 갑자기 고원에 그 여행을 갔는데 술록을 만나서 이렇게 쓰다듬다가 갑자기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환각에 젖어서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고 환경운동가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갑자기 환경운동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기후위기라는 것이 그 전까지는 SF로 주로 클라이파이라고 해서 이제 SF로 묘사가 됐고, 아니면은 이제 좀 아트하우스 쪽에서도 뭐 퍼스트 리폼드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좀 진지한 주제로 다뤄지기도 하고 그랬다면은 이런 로맨틱 코미디를 지향하는 아트하우스 영화에서도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소재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가 그냥 대중적인 소재, 대중적인 화두가 되었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장면이었고, 짧은 리뷰긴 하지만 이 리뷰를 한 작품이기도 한 부천영화제에서 봤던 CC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 약간 그러니까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약간 풍자하는 듯한 코믹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약간 코믹한 요소로서 인플루언서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재밌게 여겨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얘기해서 좀 어색한데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줄여서 사안우체 영화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고요. 또 에무시네마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빨리 500명이 달성이 돼서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이번처럼 뭐 코로나에 걸린 이야기, 왜 한 달 동안 영상을 못 올리는지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으니까 빨리 10명만 더 구독을 해주시면 커뮤니티를 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티스컷 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에무시네마에 왔고요. 이 서대문역과 광화문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극장입니다. 1층은 북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 3층은 이제 에무시네마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루프탑 같은 데서는 이제 별빛 영화제라고 해서 이제 밤마다 그 야외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도 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IDF 그 영화제에 를 보러 이제 참여도 했었고, 또 1층인 북카페 에무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읽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영화와 연계를 해가지고 이 영화와 관련된 이제 음료들을 그때그때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시즌 메뉴처럼 해서 이제 한정판으로 팔고 있어요. 여러분도 와서 음료도 드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아니면 뭐 이제 별빛 영화제 오셔가지고 뭐 야외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즐겨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